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일루미나, 티커는 ILMN이죠. 이 투자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요. 유전체학 분야의 이 거인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뭐 사업 모델부터 경쟁 환경, 그 논란 많았던 그레일 인수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새로운 리더십의 턴어라운드 전략, 성장 잠재력, 재무, 가치 평가, 심지어 리스크까지 정말 상세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일루미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새 경영진의 회복 스토리는 뭔지, 투자 관점에서 뭘 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도 좀 올랐던데 그 배경도 궁금하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시점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일루미나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그 면도기, 면도날 모델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고가의 시퀀싱 장비, 이게 면도기고요. 이걸 한번 팔고 나면 그 장비를 계속 쓰려면 꼭 필요한 소모품, 뭐 시약이나 플로우셀 같은 면도날을 계속 팔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 맞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 실제로 매출의 거의 64, 65%,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소모품에서 나와요. 와, 엄청나네요. 그럼 고객들은 주로 어디인가요? 주요 고객은 학술기관이나 제약사, 바이오 기업들, 또 임상실험실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이 모델이 바로 일루미나의 강력한 경제적 해자, 경쟁 우위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특히 전환 비용이 크다고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연구소나 병원에서 수백만 달러짜리 일루미나 장비를 딱 들여놓으면요. 그게 그냥 기계 하나 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실험실 전체 운영 방식, 연구원들 교육, 또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까지 전부 그 장비에 맞춰서 세팅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다른 회사 장비로 바꾸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새 장비값만 드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랑 호환되는지 다 검증해야죠. 인력들 재교육시켜야죠. 전체 워크플로우 다시 짜야죠.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특히 그 임상 시점에서는 더 어렵다고요? FDA 승인 같은 것 때문에. 네, 맞아요. 임상 쪽은 규제가 훨씬 까다로우니까 한번 승인받은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루미나가 이 임상 시장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비중이 커질수록 고객들은 더 빠져나가기 힘들어지고 해자는 더 깊어지는 그런 구조죠. 이게 전략의 핵심 중 하나예요. 해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기술력 자체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 SBS 시퀀싱 기술 정확도도 높고 특허도 8,450개가 넘고 시장 점유율도 거의 80%라고 하고요. 네, 기술 리더십이랑 시장 지배력, 그리고 전 세계에 2만 1,000대 이상 깔린 장비에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 효과까지 확실히 해자는 탄탄합니다. 근데 뭐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일루미나는 주로 짧은 염기 서열, 그러니까 숏 리드 분석에 강점이 있다고 하는데 경쟁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물론 경쟁이 있죠. 대표적인 경쟁자가 이제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팩바이오라고 하는데요. 팩바이오 들어봤어요. 네, 이 회사는 반대로 긴 염기 서열, 롱리드 분석에 특화돼 있어요. 일루미나보다 훨씬 긴 DNA 조각을 읽을 수 있어서 새로운 유전체를 완전히 조립한다거나 아니면 복잡한 구조 변이를 찾아내는데 좀 더 유리하죠. 예전에는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약점이었는데 최근에 팩바이오의 하이파이 시퀀싱 기술이 정확도가 엄청나게 개선됐어요. Q30 수준, 그러니까 정확도가 99.9%에 달한다는 건데 이게 거의 일루미나 수준이거든요. 정말요? 99.9%면 와, 그럼 일루미나의 핵심 장점 중 하나인 정확도 면에서는 거의 따라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변화고 일루미나 입장에서는 확실히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겠네요. 또 다른 경쟁자는 없나요? 서머피셔 같은 회사도 있지 않나요? 네,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TMO도 물론 경쟁사입니다. 생명과학 분야의 정말 거대 기업이죠. 아이언 토렌트라는 플랫폼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시퀀싱 시장 자체에서의 점유율은 아직 높지 않아요. 그래도 TMO의 규모나 유통망은 무시 못하죠. 당연하죠.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특정 연구 분야에서는 롱리드 기술이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임상 연구나 인구 집단 연구에서는 일루미나가 구축해놓은 생태계랑 그 비용 효율성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지배력이 유지될 걸로 봐요. 그렇군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일루미나 스스로도 인피니티라는 자체 롱리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장기적인 위협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죠. 자체 개발도 하고 있군요. 미래 기술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겠네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시장 자체는 전망이 밝다고 하죠. 연평균 11.7%에서 14.9% 사이로 꾸준히 성장할 거란 예측이 있던데요. 네, 시장 자체는 매우 유망합니다. 특히 종양학, 그러니까 암 관련 분야나 산전검사, NIPT, 희귀질환 진단 같은 임상 분야에서의 활용이 계속 늘고 있는 게 큰 성장 동력이고요. 정밀의학이나 대규모 인구 시퀀싱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전체학이랑 단백질 체학 같은 다른 오믹스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분석하는 거, 이런 흐름도 아주 중요합니다. AI 기술 발전과 맞물려서요. 자, 이제 그 문제의 그레일 인수로 넘어가 보죠. 보고서에서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던데 이게 정말 파장이 컸잖아요.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나 증발했다고 하고. 네, 맞습니다. 그레일은 단일 혈액 검사로 여러 종류의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 일루미나가 71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인수했죠.
근데 이게 반독점 규제 당국의 반대에 부딪히고 결국 매각 명령까지 받으면서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까지 등장해서 경영진이랑 엄청 싸웠죠. 네, 아이칸이 이사회의 자본 배분 실패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결국 주주 표 대결 끝에 이사회 멤버도 바뀌고 CEO까지 교체되는 결과로 이어졌죠. 아이칸은 뭐 지분 팔고 나갔지만 변화의 촉매제 역할은 한 셈입니다. 그래서 2023년 말에 새로운 제이콥 세이센 CEO의 역할이 중요해진 거군요. 그렇죠. 그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운영 효율성 높이고 좀 규율 잡힌 사업 실행을 하고 결국 주주 가치를 회복하겠다. 최근에 본인 돈으로 한 $1,000,000어치 자사주를 샀다는 것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개인적인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될 수 있죠. 그럼 새 CEO의 전략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레일 같은 대형 M&A는 이제 접는 건가요? 네, 방향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크게 세 가지 축인데요. 첫째는 핵심 시퀀싱 사업 자체의 성장, 둘째는 멀티오믹스 분야로의 확장, 셋째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서비스 강화. 아, 그레일 같은 그런 수직 통합과는 완전 다른 접근이네요. 훨씬 더 집중적이고. 맞아요. 훨씬 더 집중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죠. 이건 단순히 리더십 교체를 넘어서 과거에 그 비판받았던 자본 배분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는 핵심 역량 강화와 수익성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체제 변화를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훨씬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요. 그럼 앞으로 성장은 어디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서는 임상 유전체학 시장을 계속 강조하던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임상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 연구 시장보다 경기 변동이나 정부 예산 삭감 같은 거에 덜 민감하거든요. 안정적이죠. CEO도 그 얘기를 했군요. 소모품 매출의 60%가 이미 임상 쪽에서 나온다고? 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게 신용 장비인 노바세크 X 시리즈 출시입니다. 이게 처리 용량은 확실히 늘리면서 비용은 확 낮췄거든요. 소위 말하는 $200 개념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데 $200로 유전체 분석이 가능하다고요? 와,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인데요. 그렇죠. 이러면 임상 현장에서의 도입이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기존 장비 쓰던 고객들도 업그레이드할 요인이 커지는 거죠. 기술 발전이 직접적으로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겁니다. 기술로 시장을 넓힌다. 정말 흥미롭네요. 아까 멀티 오믹스 확장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유전체학 말고 다른 데이터도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DNA 염기 서열 분석, 즉 유전체학을 넘어서 단백질 정보, 단백질학이나 다른 여러 생물학적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발표한 소마로직 인수 계획입니다. 아, 소마로직 인수. 이것도 M&A인데 이건 그레일 때나랑 다른 건가요? 혹시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닌지? 그 점은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규모가 훨씬 작죠. 그레일은 $71억, 소마로직은 최대 $4억 2,500만 정도예요. 네, 규모 차이가 크네요. 재무적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기존 사업과 기술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 대한 추가 인수 볼트온이라는 점입니다. 시너지가 명확하다는 거죠. 소마로직의 단백질 분석 플랫폼 소마스캔을 확보해서 유전자 정보랑 단백질 정보를 함께 분석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레일 때와는 달리 좀 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이네요. 네, 새로운 CEO의 규율 잡힌 자본 배분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작년 10월에 출범한 바이오 인사이트라는 사업부인데요. 바이오 인사이트요? 그건 뭔가요? 이건 소프트웨어와 AI를 활용해서 파트너사들이 대규모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일루미나 장비에서 매일같이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직접적인 움직임이죠. 아하, 보고서에서 숨겨진 가치라고 언급했던 그 유전체 데이터의 잠재력과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이오인사이트는 제약사 같은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걸 신약 개발 가속화 같은 데 활용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 라이센스나 분석 서비스로 또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단순 장비 회사를 넘어서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시도처럼 들리네요. 네, 그런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현재 주가에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라고 보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핵심 하드웨어 사업이 언젠가는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품화 위험에 대한 대비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금광 시대에 곡괭이와 삽을 팔았다면 이제는 지도와 정보, 즉 데이터에서 나오는 통찰력을 팔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가치 사슬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는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 상태를 좀 숫자로 확인해 보죠. 보고서 요약표를 보니까 2021년까지는 팬데믹 이후로 실적이 좋았는데 2022년, 23년에는 그레일 인수 여파로 매출 성장이 거의 멈췄고 회계 기준 갭으로는 엄청난 영업 손실과 순손실을 기록했네요. 네, 그게 이제 그레일 관련해서 영업권 손상 차손을 대규모로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회계장부상으로는 큰 손실처럼 보이죠. 아, 비현금성 비용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잉여 현금 흐름 FCF입니다. 이 갭 손실이 엄청났던 기간에도 FCF는 꾸준히 플러스를 유지했어요. 심지어 2024년에는 $10억 넘어섰고요. 와, 장부상 손실에도 불구하고 실제 돈은 계속 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 면도기 면도날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회복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핵심 사업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죠. 부채는 좀 어떤가요? 그레일 인수 때문에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네, 부채가 늘긴 했지만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도 한 $12억 8천만 정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일 인수가 전략적으로는 큰 실수였을지 몰라도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고 새 CEO가 턴어라운드를 추진할 재정적인 여력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현재 주가 수준, 가치 평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경쟁사들이랑 비교하면 좀 어떤 편인가요? PER이나 PSR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면요. 일루미나가 시장 선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대형주인 서머피셔, TMO보다도 오히려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요? 왜 그렇죠? 과거에는 시장이 일루미나를 아주 높은 성장성을 가진 기술주로 보고 PER을 50배, 심지어 70배까지도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20배에서 25배 수준이에요.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군요. 네, 시장이 일단 그레일 문제부터 확실히 해결하고 턴어라운드 하는 걸 좀 보여줘라, 이런 신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레일 사태의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었잖아요. 작년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한 24% 급등했던데요. $80 초반에서 $100 근처까지. 네, 맞아요. 그건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연간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서 새 CEO의 긍정적인 전망에 좀 안도하는 그런 랠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마진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24%나 올랐는데도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쯤 판단이 불리한 부분인데요. 24%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21년 고점 대비하면 여전히 한 80% 정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역사적인 평균치보다는 훨씬 낮고요. 네, 80%면 아직도 많이 낮긴 하네요. 그래서 안전마진이 있다는 주장은 시장이 아직도 그레일 쇼크를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고 핵심 사업의 진짜 수익력이나 멀티오믹스 같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는 거죠. 하지만 최근 랠리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무조건 싸다, 절대적인 저평가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애매해졌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물론 위험 요인도 고려해야죠. 보고서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는 리스크는 역시 그레일 문제인가요? 네, 가장 즉각적이고 큰 위험은 역시 그레일 강제 매각 과정의 불확실성입니다. 71억 달러에 산 걸 얼마에 팔게 될지, 여기서 얼마나 큰 자원 손실을 입을지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 세금 폭탄 문제도 있었죠? 네, 그게 정말 무서운 건데 만약 매각 과정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20억 달러 이상의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될 정도죠. 그리고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그레일에 계속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요. 20억 달러 세금이라니. 와, 정말 심각한데요. 또 다른 위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역시 기술 및 경쟁 환경의 변화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팩바이오 같은 경쟁사들의 롱리드 시퀀싱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더 저렴해지고 성능이 좋아지면 일루미나의 주력인 숀리드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이죠. 기술 리더십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 하락하고 가격 경쟁 압박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시경조 상황과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정부 예산이나 바이오테크 자금 조달 환경 같은 거요? 네, NIH 같은 정부 연구 예산이 줄거나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고객사들의 지출이 위축될 수 있죠. 경기 침체도 당연히 부정적이고요. 특히 중국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11%나 된다고요? 네, 근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 육성 정책을 펴면서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포함시킬 가능성 같은 게 제기되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시장 접근이 제한되거나 최악의 경우 판매 금지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세 가지 위험, 그레일 매각 실패, 경쟁 심화, 거시경제 악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상상하기 싫지만 세금 폭탄 맞으면서 그레일을 헐값에 팔고 동시에 경쟁 기술이 밀려서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거기에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겹치는 상황. 이게 최악이죠. 그렇게 되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은 급감하고 이익률은 공고박질치고 현금 흐름도 나빠지겠죠. 주가는 당연히 폭락할 거고요.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부채 수준이 비교적 낮고 일루미나 제품 자체가 가지는 필수재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파산 가능성까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논리는 완전히 실패하겠지만 회사는 어떻게든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이게 현재 일루미나 투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과제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죠. 긍정적인 측면, 불 케이스는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불케이스는 이거죠. 일루미나는 여전히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진 시장 지배적인 기업인데 그레일이라는 큰 실수 때문에 주가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타락한 천사 상태다. 타락한 천사요. 네, 그런데 이제 유능하고 신뢰받는 새 CEO가 와서 명확한 턴어라운드 계획, 즉 임상시장에 집중하고 멀티오믹스로 확장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핵심 사업은 여전히 강력한 현금 창출원이라는 점. 그래서 그레일 관련 불확실성만 잘 해소되면 시장이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다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 베어 케이스의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리스크들이겠고요. 네, 역시 그레일 매각의 재정적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롱리드 기술과의 경쟁이 얼마나 심화될지, 그리고 거시경제와 특히 중국 관련 지정학적 위험, 이 모든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건 새로운 경영진이 얼마나 잘 해내느냐, 그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 보고서의 최종적인 결론은 뭔가요? 투자 관점에서. 보고서는 일루미나가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는 좀 장기적인 시각과 인내심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장기 투자자에게요? 네, 워렌 버핏이 좋아할 만한 최고 수준의 해자를 가진 사업 모델과 또 피터 린치가 좋아할 만한 명확한 성장 스토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 주가 상승은 시장이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조금씩 믿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에서도 여전히 장기적인 잠재력에 비하면 합리적인 진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찬찬서 회보 중회목을 해온 기업에 대한 뭐랄까 계산된 베팅이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군요. 네, 정확히 그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재무수치나 시장 점유율 같은 걸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넘어서서 일루미나의 그 수많은 장비들이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양의 유전체 데이터. 그 데이터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 데이터의 가치요? 네.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일루미나가 단순히 장비나 시약을 파는 회사를 넘어서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정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진정 변모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기업의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지 않을까요? 이건 어쩌면 미래의 신약 개발이나 질병 치료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질문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일루미나에 대한 심층 분석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